말씀을 그렇게 막 유려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사색을 통한 결론을 경영에 접목하는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전형적인 게 천재성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좀 미래에서 온 듯한 너무 답답하다. 너희한테는 이게 안 보이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업의 본질에서 시작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참 당시로서는 그냥 일반 기업가들한테는 발견하기 힘든 그런 면모가 아니었을까. 정말 이 정도의 거목이 이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대표님한테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 코너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책 소개하는 코너. 작년 여름쯤인가? 그쵸? 예, 저희 와이스트 완전 초창기 때 그쵸. 아무도 모를 때 나와주셨었고 예.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장족의 발전을 하셔가지고 너무 흐뭇합니다. 예, 장족의 발 이만큼. 나노. 아니 VIP 자산운용도 요즘에 엄청 잘 된다고. 작년에 성과가 좀 좋아가지고 이제 수탁고도 3조 원 넘었고. 딱 사이클이 작년 올해가 딱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률 사실 올려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가치주들 막 이게 실적 장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업종 불문 숫자 잘 나오는 종목이 가는 장이었으니까. 네네네. 개별 종목 장이었잖아요. 그럼 올해는요? 올해도 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저 워낙 금융주가 많아가지고 뭐 보험 이런 거 이제 떡상하면서 저희 같이 수익률이 가고 있는 상황. 요즘에 또 금융주가 좋은데. VIP 자산운용 작년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와이스트리트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다들 잘 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을 했는데 일단 저희 첫 시간은 경제사상가 이건희라는 이제 신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뒤에 책이 많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내돈내산? 는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제가 요거 사서 본 거는 제가 이제 사서 본 건 제가 사서 본 거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동아일보사에다 한번 전화를 해왔어요. 동아일보사 출판구에 전화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책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시라고? 와이스 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고 특히 최준철 대표님하고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하니까 최준철 대표님이요 하면서 바로 10권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최준철 대표님 덕분에. 아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도 동아일보사에서도 최준철 대표님이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 덕분에 저희가 10권을 지원을 받아서 구독자 여러분께 특히 저희가 그거 좋네요. 작년 말에 그 종가 맞히기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거 맞히신 분들한테 좀 보내드리고. 잘 됐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진짜 좋은 책. 동아일보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인데 이건희 전 회장님에 관한 책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영자시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인데 의외로 이건희 회장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워낙에 은둔의 경영자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희소한 컨텐츠였는데 마침 이분의 사업적인 어떤 경로를 잘 이렇게 파헤친 책이 나와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사서 읽었고요. 사실 원래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신동아에서 연재를 할 때부터 읽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경제사상가 이건희지만 사실 이건희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워낙에 좋아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하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처음으로 선정을 했고 다들 주식책을 기대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주식책만큼이나 경영서적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기업가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의 취향에도 딱 맞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되게 뭔가 파편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 알던 분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입체적으로 이제는 알게 됐구나라는 걸 되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근데 대표님이 책 엄청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년에 보통 한 몇 권 정도? 1년에 한 60권? 대략 한 약 60권 정도를 읽는 것 같은데 뭐 한 주에 하나 한 권 정도 꼴. 한 권 이상이네. 1년이 52주니까. 예. 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읽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제 제 본업이 있는 스케줄을 고려를 해보면 거의 뭐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은 계속 거의 대부분 이제 독서에 쓰는데 이게 뭐 강박적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원래 좋아서. 책 읽는 걸 좀 좋아하고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책 읽는 거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맞아요. 예, 그게 또 투자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읽어야 된다고 하고 항상 또 봐야 된다고 네, 하고. 그렇죠. 롤 모델들이 또 보면은 다들 독서광들 아, 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어찌 보면 같이 투자자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같이 또 투자를 하는 그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와, 진짜 지적 호기심. 네. 여기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으셨다고 하고. 아, 그렇죠. 이분도 제가 사실 이분이 독서를 많이 하시는지 자료를 읽으시는지 사실 알 방법이 그쵸. 없었는데 네. 이 책을 보니까 음. 역시나 이건희 회장님도 굉장한 다독가셨더라고요. 책에 나오지만 뭐 이분 주로 파자마 입고 댁에서 주로 이제 네네. 재택근무의 거기 원조신데 뭐지? 승지원인가?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있잖아요. 예, 그 본인 그 댁에서 네. 예, 항상 이제 신문에서 조사하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뭐 주택을 나는 거기서 네. 파자마를 입고 음.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침대 곁에 막 자료나 책들이 네. 막 이렇게 쌓여 있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서 아, 역시 음.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역시 다독을 하시는구나. 음.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도 이 책에서 제가 얻었던 좀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계열사 사장님이었나? 누구한테 이제 자기 방을 한번 보라고. 네. 그래서 좀 책을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 그대로더라고. 네. 조금이라도 이제 흐트러지면은 난 못 예. 찾는다 해서 예. 흐트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내 머릿속엔 다 정리가 돼 있는 그렇죠. 집 구조다, 방 예. 구조다 이런 말도 있고. 피터 린치의 책상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 그래요? 피터 린치 책상도 엄청 그 어지러운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 근데 다 필요한 건 다 찾아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만의 예. 그런 아 이건 다음에 읽고 요건 요때 읽고 이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죠. 아. 네. 무질서 속의 질서. 네. 대표님 책상도 혹시? 아 저는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좀 오늘부터 좀 어지럽혀도 되겠는데. 근데 이게 책 제목에 예. 경제 사상가라고 붙었어요. 네. 예. 이 표현이 뭘까? 네.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물론 예. 이제 이거는 동아일보사에 여쭤봐야 되는 거기 아, 때문에. 뭐 그렇죠. 어떻게 저자의 생각하세요? 의도가 사실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처음부터 이 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이제 이분의 일생을 취재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좀 더 생각의 크기나 깊이가 좀 남다른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이 경제 사상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분들 자서전을 읽었습니다만 1세대 창업가들,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김우중 회장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뭐 행동파들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 하면 되게 역동적이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이런 게 우리가 창업가들 내지는 그 정열적인 기업가들 기업인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어떤 행동파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눌변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그러셨죠. 예, 네. 말씀을 그렇게 막 유려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대신 사색을 통한 결론을 경영에 접목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경영을 하셨던 분이라는 면에서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경제사상가라는 말이 좀 잘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분이 어떤 미래를 읽는 해안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앞에 보이는 일들만 처리하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는 걸 뛰어넘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이분이 뭐 사회 제도라든지 그리고 뭐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 박사 그리고 자동차도 엄청 좋아하셨죠. 진돗개 박사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파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면모들도 아마 그런 관심사가
좀 훨씬 일반 기업가들보다 더 넓다는 면에서 또 사상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관심도 말씀하신 자동차 네. 진돗개도 그렇고 그 진돗개 무슨 뭐 세계 무슨 협회에 그 등록을 네, 하도록 한 등록도 것도 예. 이건희 회장님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미술품에 대한 조예도 엄청나게 네. 있고 영화도 그렇다 하고 예. 또 굉장한 그 통찰력을 보여줘서 네. 그게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와 있어도 예. 아 그거였구나 예. 하는 느낌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활동만 막 추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우리 용어로 하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오타쿠적인 예, 그런 기질이 깊이 들어가는. 예, 깊이 들어가는 예, 그게 기업 경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시간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회장님 하면은 뭐 출근도 잘 안 하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데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저도 네. 편견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분도 굉장히 본인 바쁘게 시간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뭔가를 읽고 사색하고 한 번 뭐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뭐 이틀 밤낮을 그러니까. 자지 않고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는 뭔가 몸을 움직이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지 일을 한다라는 어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 21세기에는 그런 것만 노동이 아니라 대부분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고 그런 것들도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노동이라고 본다면 누구보다 사실 노동을 정신노동. 예,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그 시대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영자의 틀을 많이 깨신 분이 아닌가라는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학교 다닐 때도 뭔가 한번 고민할 게 생기면 딱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서너 시간 동안 나오질 않았다고. 네. 계속 생각해서 뭔가 답을 찾아낼 때까지 생각을 했다고.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동아일보 출판사의 허문명 예. 부국장이 쓰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기자로서 네. 예, 이렇게 쓴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건 회장님이 이제 칼럼 연재하신 거를 모아서 사실상 직접 쓰신 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그 책 갖고 계세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생각 좀 하면서 세상을 보자라고. 예. 사실 제가 예. 아까 살짝 가져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희 에세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게 예. 이건희 회장님이 예. 직접 쓰신 글들 그렇죠.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이게 90 몇 년이더라? 아마 IMF 직전. 97년이네요. 예. 97년 11월 완전 네. IMF 직전에 나온 책. 예. 근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경제사상가 이건희 책을 보다가 있어서 이거를 중고서적에서 샀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이게 나왔을 때는 6,500원인데 예, 97년이니까 6,500원. 예. 제가 얼마에 샀냐면 7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샤넬백도 아닌데 가격이 올라. 여기가 살짝 찢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완전 A급은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짜리 좀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예. 그래도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쓰신 책 단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희소성이 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NFT 사지 말고 솔직히 NFT 살까 했는데 NFT 사지 말고 이 책을 사자. 이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두문불출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것도 희소하고 심지어는 다른 저자가 쓴 책조차도 별로 많지 않은 정도니까 사실 그 영향력이나 이름값에 비해서 참 연구가 많이 안 됐구나 라는 것도 좀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 20, 30년 후에는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막 연구가 막 활발히 또 그때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이 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그래도 미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얘기를 담았겠죠. 이분에 대한 책인데 뭐 나중에는 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뭐 위인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 공과는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공도 있을 거고 좀 과가 있을 거고 혹시 대표님은 그런 쪽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삼성그룹의 승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죠. 그 승계 문제가 사실은 좀 당시로 봐서는 이제 좀 탈법을 하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를 좀 피해가지고 하셨던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승계가 된 과정들이 물론 공식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네. 결정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봐도 약간 편법, 네. 새로운 길을 찾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가버넌스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건 회장님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좀 비호 쪽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 승계 문제를 크게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삼성이 하는 행동들은 다른 기업들, 다른 그룹들이 상당히 좀 모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다 보고 배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어떤 승계 방식들이 그 한 시대를 좀 풍미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 어떤 표본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회사에 그냥 머무르는 이슈는 아니었던 게 이제 가버넌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불편한 대표적인 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결정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 산업의 무리한 진출. 그것 때문에 IMF 때 굉장히 힘든 이제 본인이 삼성생명 사재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수습은 하긴 했지만 좀 과연 자동차 진출을 하는 게 당시로서 맞았느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전자제품화 될 거다라는 당시에 그 진출의 변을 들어보면 이 책 내용에 있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나서는 탁견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한 사업이었고 좀 당시로서는 삼성그룹의 역량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었느냐. 라는 평가가 있는 저는 그 두 가지를 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애플카, 심지어 뭐 소니도 한다고 하고 폭스콘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회장님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미래에는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지금 2022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빨리 시작하셨나요? 그렇죠. 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본인이 또 좋아하는 분야,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는 분야기도 했을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하는 거에서 가장 규모도 컸고 그 반향도 좀 컸었고 그리고 또 IMF라는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은 좀 모든 걸 다 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이 두 가지는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이 이슈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호감과 비호감이 또 나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사실 국민들 앞에서 사과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뭐 어디 출국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도 몇 번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은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을까요? 공? 공은 뭐 일단 삼성전자라는 이 인류 기업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회사이자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타임스퀘어 가는데 삼성전자의 광고판이 보이고 첼시 축구팀에 삼성의 로고가 박혀 있고 사실 뭐 7, 80년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게 과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회사로 삼성전자를 발돋움 시켰다는 거. 뭐 일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중요한 회사로 도약을 시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공일 거고요.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부가가치와 고용을 또 엄청나게 창출하신 부분들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리고 파급력으로 보면은 그 삼성전자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글로벌에서 씹어먹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많이 없애버림으로써 마치 이제 골프나 혹은 뭐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선각자들이 항상 우리의 벽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깨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을 확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박세리 선수처럼. 예, 그렇죠. 우리도 PGA에서 우승할 수 있고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열어준 것처럼 그런 자신감을 고양시켜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하면은 뭐 그 안에 요소들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인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의 수준, 그리고 품질의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스탠다드를 올려준 그런 표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이 얘기하신 게 S급 인재? 우리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용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인재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때는 사실 기계가 더 중요하다. 사실 그게 보편적인 좋은 기계 도입해야 된다. 예, 자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명의 인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에서 이기려면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거 뭐 인재하고도 좀 맞물리는 그런 지점이죠. 그리고 애니콜 화형식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그런 높은 품질에 대한 요구. 예. 그러지 않으면 또 글로벌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스탠다드를 이제 한층 좀 높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기업을 하면 내지는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레벨을 올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를 고양시킨 부분들 저는 그게 다른 기업들이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정말로 이 회사의 뭐 CEO급부터 저 말단까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해서 변신을 시켰다는 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금수저였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아드님이니까 물론 그 형제 사이에서 삼남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물론 경쟁이나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또 두고 있으면 또 주눅이 들 수 있죠. 상당히 주눅이 들고 힘들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때문에 더 안 되는 아들들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이제 예를 들면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큰 기업의 후계자로 태어난다는 건 또 그만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좀 좋은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을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약간 하이 소사이어티 수준에서 그런 문물을 경험한 부분들이 아마 이분이 뭐 전자제품이든 뭐 사회적 제도든 뭐 인재든 모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토종으로서 이 안에서 경험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준 이 정도는 돼야 돼. 특히 당시에 이제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어떤 스탠다드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이하는 성에 차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가면은 100점 100패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1세대 창업자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면모를 2세대 경영자로서 또 보여줬던 그러니까 1세대는 창업했으니까 대단하고 옳고 뭐 2세대는 그냥 물려받아서 수송만 한 정도니까 뭐 그거보다 못하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1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2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1세대가 또 창업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있고 2세대가 수성하거나 국내에 머무는 회사를 글로벌로 끌어올리는 데는 또 조금은 1세대와는 다른 그런 역량들 혹은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여주신 부분도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요 책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읽는데 아니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해석하고 뭔가 좀 들여다보는데 좀 이어갈 수 있는 뭔가 통찰 같은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로 드는 게 삼성전자를 만약에 한 40년 들고 있었으면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낫다. 부동산 수익률보다 최고다. 엄청난 이제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게 4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80년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았을 때 87년에 회장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때의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면 이건희 회장님 말을 빌어보면 한심한 수준.
우물안 개구리. 실제로 당시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플레이어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예. 80년대는. 그나마 수출했던 제품들도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국내에서도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뭐 삼성전자 가전을 사야 된다 라는 얘기는 그닥 많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대우, 예, 럭키금성, 예, 뭐 골드스타, 예, 예, 골드스타, 골드스타, 골드스타였군요. 골드스타. 예, 골드스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집은 네. 그 일제 전자제품도 금수저. 예, 금수저를 해야 돼. 저희 아버님 이제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뭐 전자제품은 일제지 뭐 그때는 이런 다 있죠. 예, 뭐 코끼리 밥솥 뭐 다. 예. 지금처럼 당연하게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그런 문화가 국내에서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 다음부터도.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증시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 1위 회사는 한국전력. 참 격세지감이죠. 한국전력 어디 있나요? 예. 보이지도 않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어떤 수준? 글로벌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회사,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자랑스러운 회사가 된 데에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님이 사실 시세를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지금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냥 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한 경영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수준에 이르렀구나 라는 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거기에 저는 이 책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혼자 다 이룩하신 거는 아니죠. 그럼요. 물론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CEO가 한 것처럼 이른바 총수가 다 한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노동자들도 있고 그럼요. 수많은 진짜 S급 인재들이 함께 이뤄낸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이거를 뭐 제가 이제 즐겨 읽는 뭐 전쟁사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밀떡이시죠, 밀떡. 뭐 밀떡까지는 아니고요.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극한의 상황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거기서 나오는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전쟁 상황 그게 또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꿨으니까. 예, 그렇죠. 전쟁이 되게 인류 역사에서 되게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새 시대가 열리는 경우들도 많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현장에서 이제 싸운 병사들 그 안에서 이제 전쟁 영웅들도 있지만 이 전쟁사를 이제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최고 예를 들면 뭐 참모총장 뭐 이런 제일 대장님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뭐 총 쏘고 뭐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전체 어떤 군의 규율 그리고 싸우는 방식 그리고 타이밍을 잡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뭐 조지 마셜이라든지 뭐 아이젠하워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는 뭐 총도 제대로 안 쏘고 야전도 모르면서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전체를 지휘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그런 번영을 안겨다 줄 수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탑 매니지먼트의 생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1세대 창업가랑 좀 차이가 나는 점은 맨바닥에서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을 존경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 자서전들 굉장히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이미 어느 정도 큰 회사, 커진 회사에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의식들을 바꾸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렵죠. 게다가 삼성처럼 당시에도 잘 나가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모직이라든지 이런 그런 내수에서 가장 이렇게 탑을 찍고 있었던 그런 회사. 우리 삼성의 자부심이 80년대라고 해서 없었겠습니까? 그 일원들이. 그런 의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DNA를 주입하고 그거를 그 큰 조직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거를 다 모세혈관까지 전파하는 그런 일들도 만만치 않은 진짜 힘들죠. 예, 진짜 힘든 일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삼국지의 하이라이트가 적벽대전이라면 이 책의 하이라이트, 이건희 회장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선언이 사실 삼성그룹을 전체적으로 개조하고 거기에 속한 일원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장님이 한마디 하면 다 그거 따를 것 같지만, 말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이 책에서도 숱하게 나오는 너네 나 무시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뀌지도 않고 반발하고, 그 답답함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당시에 이건희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이 87년에 예. 자리를 이제 잡고 93년에 이야기하는 건데도 한 5, 6년 동안 뭔가 되게 막 답답한, 그렇죠. 내가 얘기해도 안 바뀌는 네. 그런 격정 토로가 예. 있죠. 그러면서 의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 7시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또 이런 거에는 또 인사가 네. 그 과감한 인사가 또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삼성전자의 그런 마인드, 예, 글로벌에서 또 1등을 해야 되고 초격차라고, 요즘에 이제 삼성그룹 하면 사실 초격차라는 초격차. 말이 많이 대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의식을 씨를 뿌린 거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기점으로 한 그런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의식 개조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냈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IMF도 넘기고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대 주주 또 CEO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지휘관처럼 네. 이제 내 목숨이 같이 달려 있는 네네. 거기도 하고, 네, 회사를 물려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항공모함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방향 조금 바꾸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예.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토로를 했던 것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그렇죠.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외우지는 못했고. 네.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아, 그렇죠. 예.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요게 유튜브에도 네.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영상이. 예.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영상 몇 개 네. 봤습니다. 근데 그 방송 보면은 요 예.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예. 물론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고 예. 한두 달 후에 예. MBC가 그걸 긴급 편성을 해갖고 당시에 풀 영상으로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네. 완전 프라임 타임에. 네. 굉장히 조금 파급력도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오랜 고민의 통찰이 거기에서 다 나왔던 거고, 네. 또 하나의 위기의식도 같이 주입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내용 자체는. 일단은 말씀을 그렇게 막 달변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라면 말이 이렇게 툭툭툭툭 좀 끊어지긴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이제 실감이 나던데, 맞아요. 저는 일단 전형적인 게 천재성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 거기 담겨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색을 통한 그런 결론들,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말들, 이런 거에서 좀 미래에서 온 듯한, 되게 맥을 딱딱 짚죠. 예, 뭔가 말이 막 되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데 예, 뭔가 한마디씩 끊어지긴 한데 그게 딱딱 맥을 짚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겉으로 전달되는 그런 뭐 매끈함을 좀 제외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동조를 잘 안 해주고 그런 세상이 올 건데 너무 답답하다. 너희한테는 이게 안 보이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 예. 아, 근데 이분이 그 삼성전자를 도약시킨 그 시기에 네. 이 둘러싼 환경들을 한번 보시면요. 예.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8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내수 보호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제차 같은 경우도 아예 못 들어오게 막고,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요. 거의 뭐 우루과이 라운드 전 예, 그렇죠. 이야기죠. 예. 그러고 외제차 사면 이게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때 캠페인도 TV에서 많이 했어요. 외산 예. 담배 피우지 말라고. 예, 담배 양담배라고 그러죠. 양담배. 담배 연기만 봐도 양담배인 줄 안다고 예, 막 그때 예. 막 단속하고 막. 그리고 소셜 프레셔를 준 거죠. 그런 걸 쓰는 사람들에게. 음. 근데 반대로 그 안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덩치를 키우고 사업을 하기에는 용이했겠지만 과연 또 반대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폐쇄적인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그게. 예. 그게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그 문호를 여는, 특히 무역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와야 되는 미래였던 거고, 아마 이건 회장님도 그거를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폐쇄적 경제에서 글로벌화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아날로그의 강자는 이제 일본 전자제품 회사였던 거죠. 네. 그 당시에 뭐 비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에서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화의 순간들을 또 잘 포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하면은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관리의 삼성이었습니다. 네. 기술의 삼성 이런 거 아니었고요. 관리의 삼성이었고, 그때 출세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 제일모직 재무부서에 계시던 분들. 네네. 예,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왜냐하면 수요가 넘치니까 사실 이미 공급이 딸리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자금을 끌어와서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공장을 잘 돌리면 팔리는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시대. 하지만 이건 회장님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탁월한 기술력이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의 어떤 팩터들을 갖지 않으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심지어는 내수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 맞아요. 라며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중시하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결국에 그 변혁기, 대변혁기에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은 예전의 영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도태됐지만, 이 변화를 정확히 읽었던 최고 경영자가 있었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와, 정말 이 대변혁의 적기에 그거에 딱 맞는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사령탑으로 있었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절묘한 그런, 우리가 뭐 인사를 뽑아서 한 인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실 승계가 마침 그때 이루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삼성그룹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운이 좋았던 그런 시기가 맞물린 거 아닌가. 그 내용이 188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격리에 해박한 인재가 네. 경영자로 성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관리. 네. 그리고 80년대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싸게 만들고 많이 파는 능력이 중요해서 네, 경영자도 생산과 판매 부문에서 많이 나왔다. 네. 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기술 선점이 중요해지면서 기술과 전략 출신들이 사장에 많이 올랐다. 네. 근데 21세기형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네. 유연하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뚜렷하게 방향을 창조해서 이끌어가야 된다. 해서 약간 철학자적 경륜이 요구된다. 그게 네. 21세기형 뭐 CEO라든지 네. 임원들의 표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나고 보면 사실 당연한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그거를 반발짝 앞서서 생각하고 그걸 조직에 주입하고 또 그 여러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생산물에까지, 제품에까지 그 철학이 담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심사,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네, 전자제품을 기술 자체. 다 뜯어보고 이랬다고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많으셨었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의 저희보다 더 중요한 방송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삼성전자 관심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그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고 네. 뭐가 분기점이었고 이걸 좀 알아야 차기에도 사실 삼성전자가 더 번영할 건지 그러면 JY 치하에서 이게 그럼 갈 만한 여지가 있는 건지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번영이 이건희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들을 그냥 까먹고 있는 건 아니고 충전하지 못한 채 저는 그거를 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네,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과연 3세대 경영자가 이 이건희 회장님만큼의 어떤 탁월함으로 과연 기억될 수 있을까 그런 사실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 이건희 네. 회장님이 너무 큰 산이어서 네. 그만큼의 또 큰 산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저도 약간 그런 걱정은 좀 되긴 되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 뭐 사실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영자가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 네.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JY가 네. 저기 막 폴더블폰 쫙 가져와서 이거 예. 화형식 하라고 막 불태워버리 막 그래서 마누라 다시 빼고 다 바꾸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서 이건희 회장님도 한 6년 동안은 뭐 임원들한테 뭐 이렇게 좀 무시도 받고 막 그랬대잖아요. 언제 한번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모이라 그랬다 이제 임원. 이 책 내용 보면은 그거 있더라고요. 93년 2월에 LA 네. 출장을 가서 네. LA에 있는 양판점 네. 그 가전제품 파는 데 보니까 그렇죠. 삼성 제품 제일 바닥에 있고 네. 먼지 쌓여 있고 막 계속 하자 때문에 네. 막 소비자 불만 네. 많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쌓여 가지고 네. 한번 땅 폭발을 한 거잖아요. 네. JY도 한번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도 큰 회사지만 여기서 정말 더 큰 회사로 도약을 하려면 네. 결국은 좀 더 과감한 도전 혹은 좀 더 쇄신하는 노력들로 좀 채워져야 할 텐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이 정도의 거목이 이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참 JY도 되게 부담이 크겠다. 그리고 부담 크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그러면 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좀 평범한 캐릭터라도 또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그런 독특한 캐릭터가 또 아직은 이제 젊으시니까 나중에 또 그런 면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전의 포인트들을 사실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일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역사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자 함인데 책을 읽고 나서는 야 이게 이분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와 그런 역량과 이런 변화,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이 변하는 이런 변화에 때맞춘 운 이런 것들 삼박자가 그냥 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건데 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요소는 달라지겠지만 뭔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 네. 분명히 이 영상 댓글에 예. 이건희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댓글 달립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뭐 금수저 출신이에요. 뭐 삼성 뭐 이렇게 물려받아. 근데 일단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저분이 저런 생각을 80년대부터 했구나. 네. 저런 구상을 90년대부터 했구나라는 거 보고 나니까 조금 생각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좀 생각이 달라졌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단편적으로라도 해드리면 203페이지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만들지 않는 제조업. 업종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분명한 건 산업의 주도권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이다. 기계, 전자, 화학 같은 제조업보다는 정보, 유통, 문화 같은 서비스업이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몇 년입니까? 90년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약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삼성도 좀 애플처럼 그렇죠. 구체화를 저도 좀 하지. 이 대목을 보는 순간 저 해안의 과실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이제 융합하면서 가져간 셈이 된 거잖아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왜 여전히 삼성은 제조업, 파운드리, 뭐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긴 합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아쉬움. 그렇죠. 맞아요. 저거는 예견은 했지만
완전히 삼성전자에 스며들지는 않았던 예, 부분이라서 아쉬움이 좀 남네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호텔 신라 네. 좋아들 하시니까 26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이라고 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는 첨단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다. 남과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모두가 연필을 깎기를 쓸 때 혼자만 손으로 능숙하게 깎는다면 이것도 훌륭한 기술이다. 세계 최고의 호텔에 아무리 전산 시스템이 훌륭해도 프런트 직원이 고객 이름 철자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그 고객에 대한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의 진짜 참뜻, 예. 참 의미, 예. 또 이걸 또 서비스업하고도 이제 예. 연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사상가로 불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표면을 넘어선 그 너머의 어떤 본질을 캐치하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운데서 빛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꼭 전자뿐만 아니라 뭐 호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데 또 그만큼 이 요구하는 그 수준도 굉장히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신라 호텔이 요구하는 수준, 퀄리티에 대한 해서 역시 삼성은 어딜 가나 좀 빡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맞아요. 결국 이분이 굉장히 높은 눈높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근데 그걸 같이 해냈을 때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만큼의 그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요. 이 책 내용에 이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호텔 신라가 흑자 냈다고 사장들이 좋아하면서 보고를 하니까 혼냈대잖아요. 호텔이 흑자 냈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거기는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격조 있는 서비스를 하고 더 이제 화려하게 잘 꾸며서 삼성의 브랜드 글로벌 이미지를 높여줘야 하는 곳인데 흑자 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게 참 보통 사람들은 저희 회장님이랑 같이 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러 갔는데. 네, 칭찬받으러 갔는데 반대로 혼나고 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업의 본질은 뭐고? 뭐 업의 이렇게. 본질이 이 책의 핵심이더라고요. 그 업의 본질에서 시작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참 당시로서는 그냥 일반 기업가들한테는 발견하기 힘든 그런 면모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질문을 받는 또 사장들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뭐 다음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고 뭐 밤새서 이게 토론하시고 한다니까 뭐 같이 이제 회고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들 이렇게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되게 그때 힘들었다 이런 이제 회고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업의 본질 뭐 아까 제가 호텔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시계 산업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이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밀 산업이다. 정밀 산업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대량 생산, 양산, 조립업이 된다. 그 다음은 이거는 패션 사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보석 사업이 될 것이다.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 경영학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스위스 시계 산업의 몰락, 일본 쿼츠로 대변되는 이제 일본 시계 산업의 부상, 그리고 스와치가 패션으로 시계를 패션. 여러 개 팔아먹은 거에서 다시 옛날에 그런 명품 시계 회사들이 다시 이제 고가의 시계를 파는 그런 걸로 우리가 다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 예언을 나중에 접하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는 뭐 중고 가격이 계속 더 오른다면서요. 막. 근데 반대로 그 기억을 많이 못하시겠지만 삼성이 옛날에 시계도 사업도 했었습니다. 삼성 시계 카파라고. 카파. 연식이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 받았습니다. 카파 시계. 카파 시계. 그게 삼성에서 만드는 시계였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전자 시계들 막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분의 통찰력이 또 그런 사업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삼성 어떤 뭐 서비스업, 뭐 이런 명품 사업, 이런 거, 뭐 자동차 사업 아까 이야기한 것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아까 소프트웨어의 융합도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의 인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그런 어떤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인재풀이 좀 다양하거나 두텁지 못했던 까닭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계 산업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도 어떤 기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단계에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삼성이 한다고 이건희 회장님이 한다고 해서 다 그게 흥하고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의
내재되어 있는 역량과 가장 잘 좀 맞았던 우리 빨리빨리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전자는 사실 내가 20년 전에 삼성전자 제품을 샀다고 해서 지금 사는 그런 물건은 아니거든요. 네. 제일 최근에 성능이 좋고 핫한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본 업체들로부터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었던 또 몇 안 대신 이제 내가 긴장을 풀면은 또 거꾸로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이건희 바처럼 이렇게 좀 보여질까봐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대로 하시고 그런 마이다스의 손은 아니셨고, 예, 그 여러 가지도 다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과 한국이라는 풍토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사업적인 성공으로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막 모든 걸 다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찬양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예. 실패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그렇죠. 있고 예. 한국적인 특성이 좀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은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 네. 삼성그룹 협력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혹시 그 협성회, 네. 협성회, 예.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예. 기업들의 모임. 단체. 예. 거기서 삼성전자가 그 CEO들 그래서 막 교육도 시켜주고 네. 해외 기업 탐방도 같이 가주고 자녀들 학비도 막 지원해주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 아는 어떤 사장님은 협성회 내에서 만나가지고 사돈 맺은 사돈 맺은 코스닥 상장사 네. 분들도 계시고 좀 좋은 건데 일의 격을 높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291페이지랑 295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구매의 예술화라고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협력사라는 표현도 사실 원래 하청업체였는데 협력사라고 그렇죠. 부르게 한 것도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구매도 예술이다. 그러니까 가격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때 어디였나? 샤프, 산요 예. 그런 일본 기업들보다 마진을 더 주고 사와라. 네. 그래야만 우리 것의 퀄리티도 같이 올라간다. 또 이렇게 강조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큰 이슈들은 큰 이슈대로 그리고 경영의 되게 세부적인 것들은 세부적인 것대로 모든 거에다 생각을 깊이 있게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현실은 또 이게 워낙 이제 큰 회사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다 내 맘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직원들이 그리고 각자의 KPI도 다 다르고 밑으로 내려오면 성과 내야죠. 그렇죠. 마진 짜내야죠. 예. 예. 사실 그거는 또 말씀하신 대로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사실 이제 협성회 이제 회장을 오래 하신 분과 친분이 좀 오래 됐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속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좀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좀, 실제 얘기 존경하고 들어보면. 뭐 덩달아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다들 대부분 좋게 이렇게 추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현실은 현실이고요. 사업적인 현실은 약간 하지만, 요 대목에서 예. 뭔가 조금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어디 네.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는 그 회사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요. 예. 그게 헤드라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단가이나 압력 너무하고 예. 뭐 기술 유출도 많고 뭐 기술 빼가기 예. 사실 그런 게 밝혀져서 뭐 안 좋은 네. 그런 게 이제 드러났던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어떤 사장님들은 삼성 덕분에 그래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컸다. 네.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선도를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서 커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네. 좀 고마워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잘된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드실 네, 수도 네. 있는데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사실 협력 업체의 운명도 이제 전방 업체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제 그냥 쥐어짜기만 해서 기술력을 저하시키고 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어렵겠죠. 맞아요. 예, 어쨌든 본질은 그러니까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치고 나가고 세계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고 애니콜 안 된다 싶으면 갤럭시로 피벗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된 거라서 뭐 사업이 다 뭐 박수만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본질 삼성이 왜 그런 굵직굵직한 의사결정들을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고 해올 수 있었고 현재 그런 어떤 높은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문화나 인재들이 몰리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분을 빼놓고 이분이 경영을 하던 그 시기에 변화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이제 최준철 대표님도 말씀하시면서 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5Y라고 네. 그 문제가 생기면 예. 적어도 5번은 왜라는 질문을 네. 던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요 Y라는 거지. Y 스트리트. 선지자. 예. 삼성이 왜 그런 굵직굵직한 의사결정들을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고 해올 수 있었고, 현재 그런 어떤 높은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문화나 인재들이 몰리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분을 빼놓고 이분이 경영을 하던 그 시기에 변화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이제 최준철 대표님도 말씀하시면서 왜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5Y라고 네. 그 문제가 생기면 예. 적어도 5번은 왜라는 질문을 네. 던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네네네. 근데 저거 역시도 그 회장님이 앞에서 네. Y를 계속 네. 물어보시면 진짜 이제 나죠. 멘붕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호텔 신라 네. 출입을 할 때 이부진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막 듣잖아요. 그러면 이부진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 정말 힘들어한대요. 네. 꼬치꼬치 물어보고 네. 거의 이런 표현해도 되나? 임원들이 사지가 떨릴 정도로 막 캐묻는다는 거예요. 엄청 쪼기도 엄청 쪼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거 닮았나? 실제로 그런 걸 배웠나? 싶기도 하고. 이건 회장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경영자가 이부진 사장이라는 얘기가 사실 시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성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런 질문하는 것도 진땀 빼게 하는 것도 많이 닮으셨나 본데요. 요거는 진짜 완전 그냥 뒷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부진 사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252페이지에 친구 인형모 변호사님이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기술에 해박했다는 점에서 공학자이기도 했고 본질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철학자이기도 했으며 역사와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기술의 삼성 뭔가 좀 관리도 잘 하셨고 또 인재들도 잘 썼고 방향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이건희 컬렉션 다들 보고 싶어 하시는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가 지금 그 송현동 그 대한항공에서 거기에 이제 거기다 만든다고 토지 수합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술관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 역시도 사실 제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역사, 뭐 미술, 뭐 스포츠,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만 있다고 해서 저런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사가 그만큼 이제 다양하고 이제 깊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일면이고 이 책에서도 미술 부분에 대해서 한 챕터를 또 할애를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었던 사실 뭐 정종 회장님의 관심사는 뭐 그렇게 넓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원중 회장님도 굉장히 워커홀릭이었다. 일에만 전념하는.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2세대로서의 어떤 조금 더 진보된 더 나은 그런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덕분에 그런 또 컬렉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고, 그것 또한 이제 자금도 있었고, 그만한 안목도 있었고, 이제 공부도 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거에서 그런 시각에서 또 그 컬렉션을 보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찾아오는데도 여러 차례 진짜 금액 따지지 않고 도움을 주셨다는.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가격을 따졌다라고 이 책에 나오잖아요. 따졌는데 원 회장님은 가격 묻지 말고 아주 희소하고 귀한 거면은 사와라. 이런 것도 1세대와 2세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좌 잔고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그때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세대가 할 일과 2세대의 할 일이 다르다.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히 1세대를 조금 더 숭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준철 대표님이 뭐 직접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뭐 저도 어찌 보면 1세대 창업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울산 그 허업 벌판에 뭐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 회사를 짓고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2세대들은 결국에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그런 유산을 받아서 이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좀 이거는 1세대가 더 위대하고 2세대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한 기업의 운명은 1세대 시기에는 그 창업기에 잘 맞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네. 수성기에는 2세대가 또 가지면은 좋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3세대 이렇게 이제 가면은 정말 큰 회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회사가 많을수록 이런 경영자가 많을수록 그 때에 맞는 경영자가 많을수록 국부가 더 증진하고 그 숫자만큼이 결국에는 국력이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에 맞는 환경에 맞는 경영자를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그렇죠 복이고 네.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의 본질, 네. 업에 맞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은 뭘까요? 갑자기 훅 들어가죠. 예상 못한 질문이죠. 준비했죠. 제가.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은 고객이 편안하게 예.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가 저는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거는 뭐 신뢰를 쌓는 작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신뢰가 있어야지 편하죠. 워렌 버핏이 네.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꺼냈는데 거기에 CEO가 쓴 레터가 쭉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 해도 사실 그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왜 저거를 계속 할까? 저렇게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할까? 결국은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받아서 또 그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고 그 부를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예, 그런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갖게끔 그 수고를 감당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편지를 열심히 쓰거든요. 고객분들에게. 예, 저도 2003년도부터 매 분기별로 정성 들여서 그 편지를 쓰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요번에 이제 나갈 편지를 썼는데 그 과정을 사실 작년 올해처럼 수익률이 좋으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결과는 좋지만 불안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 저는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맡기셔도 됩니다. 라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라서 제가 아마 업의 본질을 일단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과라는 자신감이 또 이제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하고. 네. 항상 또 결과가 좋을 수만은 맞아요. 안 좋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때도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신뢰. 예, 그만한 신뢰를 얻을 만한 행동과 말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업의 본질은 뭔가도 한번 또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미디어 언론 쪽이니까 사실 언론사가 예전에는 막 속보 경쟁,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일보, 속보 경쟁에 심취해 있었고 나중에는 단독 경쟁, 그 어떤 포털 메인에 실려야 하는 그런 경쟁이 많았었다면 이제는 뭔가 지식, 정보, 뉴스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진실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미디어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업의 본질은 그거겠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들 한 번씩 좀 고민해 보시면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편의점을 하시는 분은 편의점의 본질이 뭔지, 치킨집을 하시는 분은 치킨집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닥친 일만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일이 하고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빡치신 그 사건 중에 그 세탁기에 아구가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깎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하셨던 이유가 그런 업의 본질을 훼손했다라는 그런 분노감의 표시 아니었을까. 삼성전자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책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최준철 대표님이 혹시 이 책 읽으시고 생각 드신 점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기업 경영에 관심이 많고 경영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영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좀 알고 싶어요. 경영자 어떤 게 좋은 요소고 어떤 기업,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영자가 만나야지 번영할 수 있는지 이런 관심이 많아서 이 기업가들 자서전 혹은 평전들을 많이 좀 읽는 편인데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그 미국 경영자들 책만 많고 분위기 자체도 이게 21세기의 어떤 테크의 시대, 뭐 모바일의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대를 열고 풍미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래야지 책이 팔리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저기 실패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책 써 팔리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책을 냈을 수도 있어요. 못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기업가의 영웅이 있다. 그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지금 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이런 그 스타들이 조명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처럼 큰 회사를 더 큰 회사로 도약을 시키고 파급력을, 영향력을 전반적인 국내 산업으로까지 확대한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영웅 기업가로서 대접받을 만한 분이고 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또 요즘 워낙에 삼성전자 직간접적으로 뭐 주식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뭐 소비자로서 혹은 거기 관련된 일을 하시던 이게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삼성을 완전히 그 관계를 차단하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삼성 없이 살 수 없죠. 삼성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 그 분들에게 이제 최소한 뭐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싫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하시던 시절에 삼성전자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되게 좋은 사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이제 기업가적 영웅, 한국의 영웅을 이제 한 명 더 꼽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창업가긴 한데 사실 월급쟁이 CEO셨고 국가기관 산업의 프로젝트를 이제 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경영자 수업을 따로 받은 적이 없고 군인 정신으로 그 회사를 일으킨.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말 한 기둥으로 또 아직까지 생존해 있고 뭐 얼마 전에 또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또 내기도 했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는 꽤 됐지만 그거는 뭐 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 박태준 회장님의 포스코가 지금까지도 그 회사가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다 이분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데도 저는 그분들의 역사를 충분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읽을 만하면 좋은 책으로는 저는 이제 박태준 평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촬영 날짜 좀 잡아주세요. 또 이게 연속으로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업인들, 뭐 물론 이제 뭐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이 더 위주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나보면은 많이 안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잘 된다고 얘기입니다, 나서면 그 욕 먹고 우리 회사 잘 됩니다 하면은 뭐 삼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내려와서 단가 깎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뭐 막 이상한 사회적 반감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안타까운데 뭐 사실은 뭐 선거 있을 때도 막 그러긴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맨날 비난하다가 기업인들이 막 이렇게 뭐 잘해줘야 됩니다. 기업인들의 존경, 길을 살려야 됩니다. 많이 하는데 평소에도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기업인들도 많이 좀 나서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평전, 자서전 나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이스트릿에도 CEO 분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외 좀. 그래서 오늘은 VIP 자산운용의 CEO 최준철 대표님 통해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님 경제사상가 이건희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일정을 또 예. 잡도록 이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로 이건희 빠로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아니, 너무 궁금하네요. 공과가 있다고 말씀해 예, 주셨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편집으로 네. 예, 제가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 네. 주시면 아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 한번 또 기다려 볼게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